자, 먼저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오늘의 이제니까는 본 주제인데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무슨 민주주의까지 정치학자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제를 잘못 공부하신 분들이야. 예? 민주주의와 정치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경제학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테크니션 분이 못해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동물하고 달리, 다른 동물하고 차이를 잘 알고 있죠. 인간이나 일반 동물이나 똑같이 생존 욕망을 다 갖고 있죠. 생존 욕망이요. 예? 생존 욕망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굶어 죽지 않게 먹는 문제를 해결되고, 식욕을. 그 다음에 뭐냐, 번식욕. 이게 다 생존 욕망이잖아요. 생존 욕망이요. 그렇죠? 이거를 다루는 걸 제가 이제 표현할 때는 이게 물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물성. 자신 개인의, 그러니까 개인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것들이죠. 일반 동물들과 다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일반 동물들은 그러니까는 자연의 그 섭리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우주신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으면 비가 오기 전에 까치가 그러니까는 이 건물 위에다가 까치집을 지었다가 그러니까 새들이 새 집을 지었다가 되게 알을 깨가지고 날아가기 전에 날을 깨고 비가 내린다든가 이런 거 뭐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기상예보를 알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인간은 뭐냐면은 스스로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의식을 갖고 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성이라고 표현하든 오성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걸 저는 이제 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성과 심성을 갖고 있죠. 이 물성과 심성 두 마음을 가지고 사회 구성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각자 개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사회 구성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혼자 안 살고요. 혼자 사는 게 만약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혼자 살면 돼요. 저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예?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사회 속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게 자기한테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이 사회 운영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요? 이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사회를 운영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예?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을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끄럽게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서로가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 사회 운영에 필요한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의 사전적인 정의가 뭡니까? 사전적인 정의가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정의, 그 개념이 정의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인간은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정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공정한 도리요. 지켜야 될 하나의 이치라는 얘기죠. 예? 각 구성원들이요. 이게 이제 사회 운영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마음, 물성과 심성. 이것이 상호작용하잖아요, 개인들은요. 네? 이 두 가지 마음을 어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호작용하죠. 어떤 걸 자기가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자기가 그러니까 해석하고 그럴 때요. 그렇죠? 자기의 목표를 정할 때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정의.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는 진화를 하는 거죠. 사회는 진화를 하는 겁니다. 좀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저는 개인의 경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요. 그러면 사회 구성은 우리가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근데 함께 살다 보면 불편한 것도 생기죠. 불편한 것보다 편익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불편한 것도 있죠. 갈등도 생길 수 있죠.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닙니까? 풀어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함께 살아가려면요. 그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죠. 예? 이걸 외면을 하는 것은 되게 기득권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죠. 정치는요, 모든 구성원의 사회 구성원의 의무예요. 의무잖아요.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거든요. 그게 정치란 말이에요. 함께 안 살아가면요, 정치 필요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정치에 참여할 필요도 없죠. 혼자 사는데 무슨 정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사에서 정치는 민주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1인 1표라는. 이재용이나 나랑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누가 싫어합니까요? 특권층들이 싫어하죠. 자신은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지요. 예? 과거의 귀족이나 왕들은 자기가 그러니까는 쌍놈들보다 일반 평민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렸잖아요. 예? 그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싫어하죠. 소위 세습사에서는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개인의 경제적인 삶과 관련해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 최저임금 논란이 굉장히 시끄러운 사회잖아요. 최저임금하고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예? 근데 노동시장 유연화, 쉽게 해고하고 이런 거 자본이나 기업에서 윤석열 정권 추구하는 이거가 민주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 개인의 고용 문제잖아요. 최저임금을 가지고 우리 사회는 보게 되면은 약자와 약자가 그러니까 갈등을 빚었잖아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그러니까 경제적인 취약계층이고,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영업자들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상대적인 취약층들이잖아요. 을과 을의 갈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민주주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인상률이 높다고 하는 이 측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통계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OECD 통계를 가면서 평균임금, 한 사회의 평균임금이요. 평균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이 49%, 선진국에선 그 한국과 비슷한 게 프랑스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예?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낮아요. 예? 낮아. 이걸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너무 최저임금이 높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그러니까는 이 쩌든 나라 중 하나가 중남미의 칠레하고 멕시코입니다. 칠레하고 멕시코. 예?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한국과 비슷하게 높아요. 높잖아. 칠레가 49% 우리나라처럼 똑같아. 예? 자, 그 다음에요. 이건 평균임금으로 대비한 거고요. 중간임금 50번째.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금 노동자 중에서 중간 50번째에 있는 사람 중간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의 비중을 보게 되면요. 한국이 이것도 월등히 높아. 61%. 프랑스는 이 노조들의 힘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이 있지만 나머지 보게 되면요. 한국보다 낫잖아. 다른 선진국들은요. 예? 낮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칠레나 멕시코를 보게 되면은 우리처럼 높아. 칠레는 71%나 돼. 예?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여기 칠레는 어떻게 72%까지 올렸냐 이거예요. 예? 72%까지. 굉장히 기업과 자본의 그러니까 이익을 대변하는 나라에서. 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득은요. 임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면 아동수당도 받고, 예? 집에 그러니까 만약에 고령 인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득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노인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고, 예? 각종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게 있잖아요. 그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돈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돈은 그러니까 땀 흘려서 노동을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버는 그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시장 활동을 통해서 참여해가지고 얻는 소득이 있고, 시장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지원받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소득이 합쳐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소득 중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소득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굉장히 낮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요. 낮아요. 사회소득이요. 그러니까 사회 보장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칠레나 멕시코도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시장 소득을 최대한 높여야죠. 최저임금이라는 게 뭐예요? 최저 생계비잖아요. 최저 안에 생계에 필요한 최저 안에 이거잖아요. 예? 수입이잖아요. 소득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목매달릴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사회 보장이 낮기 때문에. 예? 사회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유럽이나 이 영국 이런 선진국 국가들은 사회 수입이 한국보다 높다 보니까는 최저임금을 많이 안 올려도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요? 사회 보장을 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들 최저임금 그러니까 많이 인상 안 하게 하려면은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자, 민주주의, 또 하나,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근데 민주주의하고 개인의 경제적인 삶은 그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해됐으면요. 민주주의하고 국가의 운명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설 명절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특히 많이 나오죠.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지방 소멸 문제.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출산과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에 있지? 관계 있습니다. 저출산은 대개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요. 일단 결혼을 못하고 안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 그만큼 출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결혼했어도 자녀를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주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자녀 양육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임금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예? 비정규직이 예? 결혼하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예? 자, 하여간 이런 이유로 했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좀 뒤에서 할게요. 그 다음에 노인빈곤과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소멸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지방소멸과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 깊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혁신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청년층 일자리가 안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예? 다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저희가 한번 봐보세요.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하니까는 청년들이 지방을 다 떠나. 예?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는데 대기업들은 뭐냐면 지방에 인재가 없기 때문에 안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도권으로 다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수도권이 과밀화되면서 집값이 굉장히 비싸죠. 예? 주거비용이 많이 드니까는 그게 또 출산율을 낮춰요. 예? 그렇죠? 서울에 온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 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다 상호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겁니다.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지방에다가 지방 분권을 중앙에 너무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중앙에 모든 자원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재정 같은 걸 분산시켜라. 지방에다 다 넘겨주라.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시하고 도로 통합을 하자라든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연방제 형태를 이렇게 좀 가자라든가 이것도 그러니까 분권화의 차원 속에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하고 부울경을 통합하는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경남하고 뭐 울산 뭐 경상도 통합하고 이런 것처럼요.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정책으로요. 근데 수도권 개발을 못하게 억제하자. 지방대학의 재정을 지원을 확대하자. 고교 평준화로 인해 가지고 이 지방의 과거에는 지방대학들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이 고교 평준화 본고사 폐지하고 난 이후에 됐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고교 평준화를 다시 부활하고 본고사 다시 부활하면은 지방 소멸 지방 다시 살아납니까? 지방 대학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지방 살아날 것 같습니까? 수도권 개발 억제한다고 지방 살아날 것 같아요? 예?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해결은 안 된다는 얘기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요.
국가 시스템을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국가 시스템을. 우리가 되게 왕조가 바뀌게 되면 수도를 이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국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수도를 중심으로 많은 기득권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혁파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기사가 설 명절 때 나왔죠. 그 BBC에 나온 기사고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도 많이 이것을 이제 소개했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이 소개는 저가지만은 이걸 이제 번역을 한 거. 이제 본문은 좀 다음씩 보여드릴게요. 일본에서 한 10년간을 사는 BBC 특파원이 일본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일본에서 그러니까는 일본 여성도 만나서 아이도 그러니까는 그 이제 2명인가 3명을 그러니까는 아이도 있는 특파원이 일본 생활 10년을 정리하면서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일본사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떠나는 이제 입장에서 이게 우리나라 어떤 어느 언론에 나온 적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갇혔다. 이게 그러니까 이 BBC 기사의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네? 일본은 과거에 갇혔다. 그럼 성장이 멈춘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핵심적인 요인을 비효율적인 관료주의하고 이 노인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지방의 노인층들이 그러니까는 이 국가 권력을 결정하는. 그 다음에 뭐냐면 예국인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개방에 굉장히 관대하지 않은.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답답하지만 일본 특유의 아늑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걸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거 있죠. 삶은 개구리 증후군. 끓는 물에다 집어넣는 개구리는 바로 이제 뛰쳐나와서 살지만은 물을 서서히 데우면은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자기가 이 조만간 직면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죽게 된다는 뜻이 이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게 위험이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냥 그 과거에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대응을 못하다가 결국 화를 당하는 이게 이제 일본 사회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BBC 기자가요. 그 기자를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겁니다. BBC의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라는 기자 특파원이 쓴 건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 기사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일본은 미래였었지만은 과거형입니다. 미래였었지만은 과거에 갇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일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집들은 자동차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로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게 이자가 아니라 이사인데 이사하자마자 이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사하자마자 그 새 집은 자기가 이제 새 집을 구입할 때 지불한 값어치보다 낮아진다 이거예요. 즉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40년간 모기지를 갖고 나가지고 자기 이제 집이 될 것 같으면 집가치는 거의 없어진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집가치가 계속 하다 보면 집가치는 거의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일본 사회를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 BBC 특파원으로 10년 전에 일본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이것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집값은 자기가 10년 전에 왔을 때나 자기가 사는 집값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경제 규모는 세 번째로 큰 경제죠. 인구가 1억 2천만 명 아직도 이렇게 되는 나라니까요.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길고 살인율이 가장 낮고 정치적 갈등도 거의 없고 우리가 여권 파워를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몇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여권 파워가 높고 일본의 여권이 세계 최고 속도의 감탄스러울 정도의 고속철도 신칸센이 있는 나라이다. 미국과 유럽은 오늘날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력을 두려워하듯이 한때 일본의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힘을 두려워했었죠. 특히 80년대 후반에요. 미국을 심지어 그러니까 제쳤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근데 그러나 세계가 예상했던 일본은 결코 도래하지 않았죠. 80년대 후반에 일본인은 미국인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영국인보다 수입이 더 적다 이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네? 인구는 늙어가고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과거에 갇혀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생각 안 들어요? 여기서부터 더 시작합니다.
일본의 문제를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예군에 대한 경계심, 이걸 이제 제목을 따라서 이제 무슨 얘기가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제조업의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칸센이라는 그러니까 고속철도를 만들어내고 토요타의 적기 제조 조립 라인. 그러니까 딱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부품 조립하는 이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하죠. JIT, 저스트 인 타임이요. 이것을 가지고 토요타가 세계적인 자동차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요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일본의 효율성에 전형으로 우리가 하나의, 예? 전형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그럭저럭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일본은 그렇게 효율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뭘 예를 들냐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낯익은 풍경일 수가 있는데, 우리 연말 되게 되면 막 이제 요즘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보도블록을 그러니까 뭐 괜히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어서 까뒤집었고 뭐 새 걸로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우리가 자주 목격했던 거잖아요. 예? 연말까지 예산을 다 쓰기 위해 가지고, 예?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예를 이제 듭니다. 일본의 이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와 관련해서. 비효율성은 뭐냐면요. 이런 예를 듭니다. 이 일본의 알프스라는 이제니까는 그 지역이 있는 걸로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마을에서 이제 맨홀 뚜껑이요. 맨홀 뚜껑과 관련해서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맨홀이잖아요. 예?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 맨홀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뚜껑, 쇳덩어리로 된 뚜껑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코끼리 문양이 있잖아요. 코끼리 문양이요. 이 코끼리 문양으로 일본의 전체 맨홀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고 얘기했냐면은, 이것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1924년 이 마을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고대 코끼리의 뼈 화석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마을의 상징으로 삼자. 이제 이 관광을 유치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관광객을요. 마을의 상징으로 유치하자 해가지고 이 모든 맨홀의 뚜껑을 이걸 다 대체했다는 거야. 이 코끼리 문양을 갖고 있는 저걸로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마을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홀 하나에 900달러나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하나당 900달러 드는 이것을 전체 일본의 그러니까 맨홀로 다 이걸 바꾸는 이런 것들을, 예? 했을 때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무슨 업자가 여기 개입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겠네요. 왜 그러니까 온통 맨홀 뚜껑을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면허증 갱신할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하나의 이렇게 이 면허증이 잠깐 뭐 정지됐다가 그러면 안전교육 같은 거 받고 그러잖아요. 안전교육이요. 일본도 이제 이 특파원도 한 10년 있었으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갱신을 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이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시간 동안 받는데요. 근데 우리 안전교육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안전교육 받다 보면은 다들 그냥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들 이렇게 하니까는 졸고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예? 졸고 앉아있고. 일본도 보면 다 존대. 한 10분 지나면 다 존대. 그러니까요. 듣는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안전교육을 받고 나와서 자기 일본 친구한테 왜 이런 짓을 하냐? 예? 이거 무슨 뭐 벌칙이냐 이게? 예? 이 안전교육이라는 게 벌칙이냐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아니라 일본은 지금 이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고령 인구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게 하냐면은 이제 이 연금 오래 살다 보니까 연금 압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지원도 이제 갈 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부 예산으로 일본이 그러니까 이 국가 부채도 굉장히 크고 그런 나라 속에서 이 의료비하고 연금에 대한 압박이 고령층에 대한 압박이 이게 만만치 않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자꾸만 뒤로 늦추고 그리고 늦추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요? 고령층들은 일자리를 가져야 될 게 아닙니까? 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소득을 받게 되면은 대개 기업에서 그러니까는 건강보험이 해결되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고령인구가 증가한 것과 이게 관련돼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안전교육을 이 무의미한 안전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은퇴한 교통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이 은퇴를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뭐 이제 이 은퇴하고 나서도 뭘 먹고 살아야 될 게 아닙니까? 수입이 챙기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일자리가 바로 이 안전교육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잖아요. 경찰들 은퇴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무슨 협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쓸데없는 일들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이게 뭐냐면 비효율적인 관료주의가 이게 이제 그 작동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나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국경을 폐쇄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사업도 하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집도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영주권자인 외국인에게도 그러니까 국경을 폐쇄해가지고 귀국을 못 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가 일본 예무성에다 전화를 했대요. 예? 얘 외국인을 관광객처럼 취급하냐, 영주권자들을. 그러니까 그 답변 돌아온 건 뭐냐면 그냥 심플하게 그들은 외국인이라 이거예요. 일본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영주권자에 대해서 예? 이렇게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그래봤자 그들은 외국인이야. 우리하고 다른. 예? 그러면서 이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개항을 강요당한 지 한 15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외부 세계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일본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이 지배 구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본의 마을 같은 게 소멸 위기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지역 소멸을 얘기하듯이요. 소멸위기 마을 이제 지방에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 네?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게 외국인들 눈에 굉장히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 거기 노인네들 중심으로 이제 대개들 많이 거기도 마을에 이제 남아 있으니까는. 예?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 보내는 너무 아름다운 마을인데 이게 그러니까 없어지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누가 우리 무덤을 찾아줄 것인가? 한탄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돌보는 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일로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60세 이상이고요. 2050년까지는 인구의 5분의 1이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전체 3%의 정도뿐이 안 됩니다.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은. 그런데 일본이 순수한 혈통 사회도 아니죠. 아이누꾸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그 원래 원주민들도 있고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수 문화. 그러니까 자기가 딸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국어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는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복수 문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혼혈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용어가 후프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영어로 하프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반쪽짜리 문화라 이거죠. 반쪽짜리 문화인이라 이거죠. 이래가지고 굉장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간에 그 경멸적으로 바라보는. 예? 이런 게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개방에 대해서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면서 외국에 대해서는 개방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닫혀있다 이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노인이 권력을 잡은 나라라 이거예요. 노인이.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를 안 해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일본은 자민당이 거의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는 나라.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변의 일부 사람들은 일본을 일당 독재국가라고 우리가 뭐 이게 일당 한 당이 계속 집권하는 걸 일당 독재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서양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농담. 근데 일본은 다당제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물론 아니죠. 일당 한 개 정당만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일본의 소득이 하나도 증가하지 않고 생활수준 개선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당을 왜 계속 지지하냐 이거예요. 이 정당이 어떻게 계속 집권할 수 있냐 이거야. 예? 그리고 이 자민당은 뭐냐면은 세습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내부의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예? 그 자격이 부여된 엘리트들만이 그러니까는 거기서 계속 국회의원도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 이런 정당이 계속 집권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러니까는
이 노신사가 뭐냐면은 자기는 여전히 자민당에 투표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방이 보게 되면 이 하는 게 주로 토목건설 사업들. 지방에 그러니까는 뭐 그래서 토목건설 사업을 해야지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저기 뭐 동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구 많은 데서 이렇게 지방에 이제 오게 하려면은 지방을 좀 이제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해주는데 예산을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따가지고 이제 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지방의 마을의 노신사들은 그러면서 그 자민당에 투표를 또 해주고 있는, 이거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 이 노신사 부인이 옆에 있다가 자신도 남편을 동의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전체 60세 이상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인구 구성이 그렇게 되는 국가에서 노인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민당을 계속 지지하는 이런 모습. 굉장히 우리랑 비슷한 모습 같지 않냐고요. 예? 비슷하지 않냐고. 그런데 저는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냐? 우리는 굉장히 변화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이 갈망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역동적이죠. 일본은 그런 게 없죠.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우리도 일본처럼 됩니다. 자, 봐볼까요? 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잖아요. 아까 했듯이 사회를 구성하며 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사회를 구성하고 살다 보면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도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은 정치적 동물하고 같은 말로 우리가 씁니다. 사회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뭐냐면 생산활동, 경제활동도 사회적으로 하지요. 함께 하지요. 생산이든 분배가 됐든 간에요. 그러면 그 생산한 것들 중에서 사회의 몫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있을 게 아니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은 세금을 먼저 띄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듯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회적 몫이죠. 정부로 들어가는 돈이죠. 세금을 통해서요. 그럼 우리가 세금 수준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 이거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둔 세금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하는 건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즉 정부의 재정의 크기라든가 그 용도 등은 민주주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1인 1표 원리를 가지고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임금을 인상률을 많이 빠르게 올리니까는 자영업자가 힘들어. 그럼 자영업자가 어떻게 하면 돼요? 복지를 더 강화하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사회적 수입을 그러니까 더 늘리게 하는데 지지를 보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런 정치 세력한테 그러니까 지지를 몰아줘야 될 게 아니냐고요. 예? 이 세금 거둔 걸 어디다 쓸 것이냐. 우선순위. 이런 게 복지 순위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명절 때 보게 되니까는 우리나라 20, 30대 MZ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90대 후반 이후의 세대들이요. MZ 세대들, 이거 뭐 가끔 주기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하죠. 거기서 어떤 데서 이제 여론조사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노인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그러니까 홀로 살고 이제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이 만나고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상봉을 하는 이런 시간에 이제 이 노인들을 가끔 이제 쳐다보는 때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자기 부모가 이제 그러니까 늙었는데 굉장히 몸이 불편해. 그랬을 때 MZ 세대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모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부모를. 그러니까 1년에서 5년 정도 모실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게 한 4분의 1인가? 뭐 제가 대충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까지 모실 의향이 있는 게 또 4분의 1 정도.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줄어들거나, 자신 없다거나, 예? 그러니까 최대한 가는 것이 한 10년 정도까지 모실 의향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한다 이거예요. 대부분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모들을 그러니까 마음과 달리 모시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고령층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기꺼이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 그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는요, 무슨 생각이냐면 앞으로는 세금을 결정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치매 노인. 요새 우리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집안은 한 집안도 없잖아요, 거의요.
예? 사실상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를 그러니까 각 개인이 알아서 해결할래? 아니면 정부가 해결해 줄까? 정부가 돌봐줄까? 요새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치매로 그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이 해결할래? 아니면 정부가 해결할래?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해결해 주길 바라죠. 그러면 치매 인구들을 해결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해가지고 세금을 저는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내는 방식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면 MZ 세대들이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거동이 불편했을 때 이걸 그러니까 정부가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 하니까 이게 다 뭡니까요? 이게 결국은 사회 보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세금 결정하는 거 이거 다 민주주의 원칙으로 1인 1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또 민주주의가 뭘 하는 겁니까요?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도 받지만은 수입을 또 한편은 시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시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데입니까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학생들 강의하면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누가 은행 돈을 쓸 수 있고 누가 더 값싸게 쓸 수 있느냐? 그럼 당연히 교수님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죠. 기본적으로 시장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임을 하는 곳이잖아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요. 빈익빈 부익부가. 예? 그러니까 시장을 정치적으로 공동체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요. 시장은 굉장히 불공정 게임이 난무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정에 굉장히 가는데 불공정 게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그냥 불공정 게임인 거예요. 불공정 게임이요. 뒤에서 좀 예를 들게요. 그 예를요. 젊은 사람들 관련해서. 그러면 이 시장을 보다 공정하게, 가능한 한 좀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법이나 제도예요. 게임의 규칙들을 조금 더 공정하게 설계하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 사회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이 국가로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반복을 안 할게요. 예? 시장은요, 국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진 거예요. 설계가 되어진 겁니다. 예? 설계가 되어진 거야. 이거 제가 몇 번 보여준 거죠. 보수 진영의 정치 사상가이자 철학가이자, 예? 현대의 뿌리를 놓은 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 원리의 책에 분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그 부분을 제가 따온 게 밑에 그린 색깔로 박스인 건데 분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회가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생산하고 난 다음에 그걸 분배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냐? 일정한 그러니까는 최소만큼을 먼저 뭐냐면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계에 할당을 해야 된다. 누구나가 최소 생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이면은 그걸 누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가지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요. 나머지 생산물을 일정 비율로, 예? 그러니까 그 노동을 투입한 사람은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을 투입한 사람은 자본에 대한 대가, 아니면 능력을 투입한 사람은 능력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분배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것은 노동할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먼저 그러니까 그걸 할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최저생활 수준은 저는 여기서 이게 1849년에 쓴 책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5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간에서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 겁니까? 그 최저생활 수준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최소한의 이 정도는 누릴 권리가 있다.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냐고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야 되냐?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냐고요? 국민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수준이 그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에 무관심하고 민주주의를 무관심할 수가 있냐고요? 예?
자영업자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이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가 있냐고요. 예? 최저임금 우리가 너무 올린다고 이렇게 불평만 할 수 있냐고요. 자,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사회의 개입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시장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레세페르, 프랑스어로 그러니까요. 소위 자유방임이라는 뜻으로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죠. 이게 18세기에 프랑스의 중농학파가 만든 용어인데 정부 개입 반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방임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요. 레세페르, 레세알레, 레세파세. 이게 뭐냐면 중세에서 경기 시작할 때, 달리기 시작한다든가 할 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let do, let go, let pass. 예? 이게 뭐냐면 공정한, 경기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공정한 거잖아요. 예? 이 공정성이 공정 경쟁의 준말입니다. 경쟁은요. 경쟁이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예?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경제가 허탄 겁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나 다 보게 되면요. 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가능한 좀 평평하게 만드는 제도 설계. 이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민주주의의 역할이고요. 정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고요. 예? 1930년대 대공황 때 대공황이 소득 불평등이 심해져가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루즈벨트 정권이 한 게 뭡니까? 미국에. 예? 노동상권 보장, 최저임금 도입, 근로시간 38시간, 그 다음에 노조하고 의무적으로 그러니까는 사용자는 협상을 하게. 이런 것들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근대적인 그러니까 노사관계의 기초를 그러니까 그 당시 다 도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평등하게 된 거라 이거예요. 시장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사용자하고 개인의 그러니까 노동자하고는 이게 그러니까 협상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거죠. 예? 협상력에 있어서. 그래서 그 노조를 그러니까 노조하고 갈 수 있게 했잖아. 근데 노조를 혐오해. 윤석열 정권은.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19세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19세기로요. 예? 그렇게 해서 노동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한 역사였었잖아요. 그리고 1800년대의 시장보다 지금의 시장 경제가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한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1800년대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보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우리가 이 시장 경제 제도를 글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러니까 야만적인 사람 말고는 없을 거예요. 오늘날 시장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공정성을 개선하는 게 바로 우리가 정치의 영역이죠. 왜 그러냐면 노동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노동은 본래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 목적이 그러니까는 팔아가지고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만드는 생산물이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경제학 사전에서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비싸게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상품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노동권과 더불어서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에 대해서 인권을 보장을 해준다고 이렇게 접근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의 배분, 더 나아가서 돈의 배분은 공공영역에서는 배분을 재정이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부의 1년 예산 600조 원 넘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적 영역에서 배분하는 게 금융이잖아요. 둘 다 공통된 게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finance잖아요. 재정은 public finance라고 한다거나 금융도 finance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돈의 배분과 관련된 영역인데 사적인 영역인 금융이 시장에만 맡겨질 경우에는 불평등의 악순환이 작동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보게 되면요. 국가화폐 사용해서 여러분들 국가화폐 사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국가화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5,200만 국민들이요. 집단적으로 그 화폐에 대한 가치를 보증을 한 거야. 그런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예? 그렇죠? 원래 제가 화폐의 기원에서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특정 은행권을 그러니까는 이 조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걸로 쓰게 해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은행은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영구적인 그러니까는 돈을 빌려주는 이런 걸 맞바꿔서 했잖아요. 그게 영란은행이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국가화폐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는 그 화폐라는 건 종이 조각이잖아요. 일종의 채권 같은 거예요. 채권 같은 거예요. 그 종이 조각이 그 가치를 가지려면은 그 가치에 대해서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보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 국민들이 다 집단적으로 보증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채권에 대해서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화폐 사용을 모두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행의 돈,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들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은행 자본들이죠. 은행만 중앙은행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정부하고요. 일반 국민들 중앙은행 이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은행은 그런 마음대로 이용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런 불공정성이 존재하는 걸 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예?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바꾸는 건 바로 뭐예요? 정치의 영역인 거예요. 정치의 영역인 거야. 우리나라는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에도요, 굉장히 권리가 비대칭적입니다. 채권자가 훨씬 더 그러니까는 강한 그 권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소구권이라는 게 있죠. 소구권, 이게 한자로 표현해서 그러는데, 예? 소구권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뭐 10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10억을 다 내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보니까는, 예? 한 5억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어요. 5억은 내 돈으로 사고. 근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예? 한 4억까지 떨어졌어. 4억까지 떨어졌어요. 극단적인 예지만요. 그렇게 되면은 집을 팔아봤자 4억뿐이 안 생기는데 은행에다 5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그러니까는 저 집 팔아도 그러니까는 5억 못 받으니까 1억 깎아줍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안 깎아주죠. 미국의 많은 주는 깎아줍니다. 이 소구권이 없어요. 내가 네 돈 빌려가지고 산 이 주택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너 이 주택을 너한테 넘겨줄게.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채무 관계는 끝이다. 이게 소위 말해서 소구권이 없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요. 왜 그러냐면요. 은행도 돈을 빌려준 사람도 그 위험에 대해서 자산 가치에 그러니까는 손실 생기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일정 정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그 해외 국제사회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죠. 중남미 국가들은 그러니까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그 이 해외 국제 채무에 대해서 나 갚을 능력 없으니까 나 배째라 디폴트 선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디폴트 선언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채권자들이 돈이 다 휘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해가 엄청나는 거잖아요. 채권자들도요. 그래서 채권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네? 일정 정도 깎아줄 테니까는 너 이거 나눠서 갚아라. 이렇게 하죠. 왜? 채권자도 그러니까는 그 손실의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분담을 하는 게 그게 공정한 거예요. 예? 빌려줄 때 뭐 100% 만약에 그러니까는 이걸 해소할 수 있다면은 그런 금융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는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정치가 실종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취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 이게 민주주의하고 정치의 문제예요.